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을 해버린 여자입니다. 아마 역대급 괴상하고 욕먹어 마땅한 예비시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화도 나고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나름 열심히 살았고 지성인이라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에게 쌍욕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저를 붙잡았고 자기 엄마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정도 다 떨어지고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모조리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비 신랑 엄마의 머리채를 뜯고 서로 몸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 예비 신랑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피운 날 예비 신랑은 간도 크게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냥 자기만 봐달라고요. 자기 엄마는 그냥 버리고 자기랑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냐고. 어차피 자기도 알고 있었으면서 정황상 빤히 들여다보면 그 인간이 모를 수가 없는데 끝까지 발뺌을 하는 그 인간을 보니 더 화가 솟구치더군요. 그래서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꺼지라고요. 지금 이렇게 끝나지만 다시 내 앞에 보이면 그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 나름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만큼 독한 사람이니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몰랐다니까. 엄마가 한 거야. 내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야, 웃기지 마. 니네 엄마가 한 걸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어. 아직도 발뺌하겠다 이거야? 엄마랑 인연 끊을게.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자기야, 제발.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아쉽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지랄 떨지 말고 꺼져. 그리고 니네 엄마 나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고소는 무슨?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아들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엄마한테 윽박질렀어. 절대 자기 고소 안 할 거야. 웃기고 있네. 자기란 말 하지 마. 입을 확 찢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리고 고소해. 제발 해줘. 나도 맞고 살 테니까. 아, 자기야, 제발. 엄마 버릴게. 어? 엄마 버리고 나는 자기를 선택한다니까. 나도 우리 엄마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우리 엄마 다신 안 볼 거야. 네가 니네 엄마 보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인간 아니야. 그리고 몰랐다는 말 하지 마. 너는 모를 수가 없었거든? 지네 엄마랑 똑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금 약을 팔아. 안 가? 안 꺼져? 다신 눈에 띄지 마라. 그럼 너 정말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이후로도 예비신랑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빌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렸고 가끔은 숨어서 저를 지켜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너무 귀찮아서 너무 짜증이 나서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잔뜩 쫄았는지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낌새가 좀 수상하다 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제가 현실을 제대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오롯이 봐야 했었고요. 그럼 엄청난 계략을 꾸몄었던 예비시댁과 예비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저희 자매들을 키웠었는데 몇 해 전 어머니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희 집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긴 했지만 항상 부족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남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무시를 받아야 했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였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이 가난을 꼭 어머니 떼에서 끊겠다. 적어도 나와 여동생만큼은 배 골골 살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절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1시간 공부해야 할 거 저는 3시간 이상을 해야 이해가 되었었고 남들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할 동안 저는 혼자서 독학으로 교과서를 파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서 공부 잘하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더군요. 모든 걸 지원해주는 친구들을 앞지르는 건 무리였었거든요. 그래도 기절할 듯이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할 정도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었고
그 결과 저는 소위 명문대라 일컫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이었고 무시당하고 괄시받는 어머니를 위해서 피땀 흘려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찬 걸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뜨거운 걸 드시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미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니의 치아와 잇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추천하기보단 틀니를 추천하더군요. 그게 더 나으실 것이라고. 이 정도로 기본적인 의료도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에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평생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저의 곁을 떠나셨으니까요.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좀 효도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배불리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그냥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동생하고 둘만 남은 저는 여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어린 여동생이었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공부머리가 있는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또래 친구들을 앞서기도 했었거든요. 제게는 여동생이 자랑이었고 여동생에게는 제게 자랑인 서로 둘만 남았기에 의지하면서 버팀목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여동생은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눈치가 빠른 아이라 그런지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매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난 언니 결혼하고 나면 나가 살 거다. 괜히 나 데리고 산다고 하지 마. 그거 완전 눈치 없는 거고 나한테도 눈치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왜 독립을 해. 나랑 살아야지.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이긴 하지만 네 집도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집을 다시 구하면 되지. 와, 언니 돈도 많다. 그냥 나는 작은 오피스텔 들어가면 되지만 언닌 그런 게 아니잖아. 미쳤나 봐 정말. 그냥 나는 작은 원룸 얻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 나 데리고 사네 뭐 이런 소리 해서 자본 만들지 마.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 살라고. 이제 나한테 집착 그만하고. 알겠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무렵부터 단지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 줬을 뿐인데 동생은 저런 말을 했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였겠죠. 그런 동생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여동생을 내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여동생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은 언제 결혼하느냐 빨리 좀 해라 라고 저를 다그쳤었죠. 참 여러 감정에 공존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생도 성인이고 엇나가지만 않으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었기에 그린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대단한 실수였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땅을 치며 후회를 했었죠. 우선 상견례까지는 아니어도 약식으로 남자의 어머니를 배웠었는데 저란 사람을 매우 흡족했었습니다. 강단도 있어 보이고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모가 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밝고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결혼 반대할 이유 없다고 말을 했었죠. 하물며 첫 만남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란 딸들 지금의 모습 못 보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쌍타 했던 분이었습니다. 설령 입 바른 소리라고 할지라도 고맙더군요. 그리고 환영받는 기분 들어 기분이 더 좋았었고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막힘이 전혀 없었죠. 이미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신혼생활 하면 되는 거였었고 문제는 여동생의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학교와도 가까웠으면 했고 무엇보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 좀 안전한 곳으로 얻어주고 싶었거든요. 제 결혼 준비와 여동생의 거처를 동시에 구하는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자기가 엄마의 역할을 좀 해도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시냐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래. 나는 며느리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 며느님은 여동생과 헤어져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 결혼 준비부터 여동생 거처 문제까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도 허전하고 쓸쓸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젠 안 계시지만 우리 사부인 대신해서 우리 사돈처녀 엄마 노릇 한번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래봬도 발이 좀 넓다고 부동산 쪽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의 원룸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 우리 며느님은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여동생에게 엄마 노릇하고 싶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말씀이 좀 세신 편이긴 하지만 또 저럴 땐 한없이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곤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쉽사리 하는 건가 라는 인상이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좀 직설적인 분일 뿐이지 남이 일부러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여동생의 거처 구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청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 대답을 한 것은 제 욕심이 있기도 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는 거고 제게 새로운 식구들이 생기는 거지만 저는 동시에 제 여동생 또한 시댁과 식구가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지금부터 친분 쌓아두면 스스럼 없을 것이고 서로 왕래 잦아들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테니까요. 예비 시어머니와 여동생의 친분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에 눈꽃을 새 없이 바빴고 시어머니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여동생의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월세보단 전세가 나을 듯 싶어 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제시한 비용과도 일치했고 낮에 가서 보니 철강도 좋고 안전해 보였죠. 여동생도 좋아했었고요. 좀 일찍 구했다 싶었지만 여동생은 바로 나가고 싶어 하더군요. 자기가 빨리 빠져줘야 신혼집답게 인테리어도 할 것 아니냐면서요. 결혼하려면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었지만 여동생은 이사를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사돈 어른이 다 알아서 해주셨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 흔한 계약서 한 장을 확인하지 못했었네요. 변명을 하자면 당시 결혼 준비 중에 있어서 바쁜 것도 있었고 회사 일도 갑자기 일이 몰아닥친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제 여동생에게 엄마 노릇 하고 싶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여동생은 이사를 나갔고 저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고 그냥 잘 지내고 있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느라 좀 바쁘다라는 말뿐이었죠. 그러다가 한 달 뒤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연인의 여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시각에 전화를 할 애가 절대로 아닌데 불현듯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전화를 받으니 여동생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지금 예비 형부와 같이 있지 않은 게 아니라면 집으로 와도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얼른 오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하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동생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집으로 와도 된다 하니 급하게 뛰쳐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동생의 얼굴은 하얗다못해 질려 있었고 몸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느냐 했더니 여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제게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견뎌보려고 노력했는데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언니한테 그만 의지하고 독립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집사 못 살겠다고 혼자서는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막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 동안 떨고 있는 여동생을 진정시켰고 여동생은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 있잖아. 내 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뭐가 보여. 그리고 가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나를 노려봐 언니. 처음 여동생의 말을 들었을 땐 얘가 심력이 약해진 건가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 들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말을 들어보니 정말 뭔가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어떤 피칠갑을 한 여자가 여동생을 째려보고 있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어서 나가라고 고함도 치고 한다면서요. 무서워서 더 이상은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자기 이러다가 미칠 것 같다라는 동생의 말이 이걸 믿어야 할지 투정이라고 봐야 할지 저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말을 했거든요. 결국엔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동안 여동생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상했고요. 그리고 언니한테 사돈 어른이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언니가 전세금으로 1억 5천 줬다며. 그런데 지금 내가 계약한 집 5천이야.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계약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깜짝으로 나머지 돈은 언니한테 주실 거다라고 사돈 어른이 말씀하셨었거든? 혹시 그 돈은 받았어? 나는 이 집이 너무 저렴하니까 처음에 언니 돈 굳는 거니까 마냥 좋아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집이 5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반지하도 요즘엔 다 5천 넘는다고 하던데. 이상했습니다. 절대로 그 집은 5천이라는 돈을 주고 구할 수 없는 집이었거든요. 우선 밤이 늦었으니 여동생을 끼고 잠을 재웠고 그날 아침 급하게 연차 사용을 하겠다 회사에 알린 뒤 여동생이 방문했었다는 그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물음이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랬습니다. 여동생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애가 잠도 못 자고 무서워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집이 저렴한 것이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나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집이 저렴한 부분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말해라라고 독촉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개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콧방귀를 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 뭐야. 당신 엄마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최대한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돈 5천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그 돈으로 요즘 집을 구하나. 그래서 내가 찾아준 거구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정말 웃긴 사람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렴한 걸로 찾다뇨. 5천이라뇨. 그래서 나도 말렸잖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안 좋은 일 있었던 곳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사람 죽어나간 곳이라고. 내 분명히 말했는데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한동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오피스텔 근처에 사람들도 안 갔어. 한 4년 정도 비워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한 게 당신 엄마야. 나는 뭐 저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는데 당신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고. 사람 죽어나가는 곳이면 사람 못 사냐고 하면서 싼 거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찾아줬더니만 완전 어이없네 이 사람들. 그곳은 믿기 힘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폴리스 라인에 치어진 곳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랐으면 말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리고 저는 분명 예비 시어머니에게 1억 5천을 송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5천만 원으로 집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집이 워낙 화나다 보니 몰랐었는데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밤만 되면 집의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이런 일도 있네요. 과연 예비 시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가 너무 침통해하자 여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일전에 예비 형부가 사돈 어른하고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떼어놓을 것이라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순 없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최대한 싸게 이젠 언니가 자기네 집안 사람들 되는 거니 자기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게 너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만 말하라고 했어요. 미안할 것도 없고 왜 네가 미안하냐고 했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 살펴보지 않은 저의 탓이라고 했지요. 여동생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지금 그 무서운 집에서는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 해도 다시 사줄 테니 청소업체 불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니네 집으로 오라 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지금 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집에 도착을 하니 남자는 미리 도착해 있었고 그 또라이 같은 내 동생을 이상한 집구석에 넣은 그 늙은 여우 같은 것이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순간 멈칫하는 것 같긴 했죠. 인정사정 볼 것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를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랐죠. 남자나 그 어머니나. 그 어머니 놀라서 왜 이러는 것이냐 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1억은 어디다가 빼 돌렸냐고요. 다 알고 왔고 땡땡 부동산 중개인까지 다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런 곳에 내 여동생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돈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있게 줬는데 그리고 만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달라고 하지 않았었냐. 왜 그런 것에 넣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하는 말이 거기가 어때서? 사람 죽어나간 곳이라서? 아유 젊은 것이 못 이길 것이 뭐가 있어.
그리고 언니도 낚여야지. 결혼하면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돈을 써? 너 같은 언니 없다. 결혼한다고 동생 집까지 살펴주는 언니 없다고. 대학생쯤 되었으면 지가 알바해서 살아도 될 것을. 언니 그만 좀 뜯어먹게 하려고, 그리고 돈도 좀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 왜냐?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니까, 우리 집 사람 되는 거니까 내가 미리 돈 관리한 거야. 그게 뭐 문제가 돼?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동생이 남남이야? 내가 결혼했다고 왜 내 동생이 남남이냐고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집에 내 동생을 들인 거예요? 왜? 내 동생 미치게 만들어서 뭐 좀 차지하려고 했니? 내가 내 동생 챙기는 게 아까워서 내 동생 미쳐 돌아가게끔 하고 싶었냐고. 와, 완전 독한 사람들이네. 난 이것도 모르고 해볼죽했으니. 아, 정말 역겹다. 니들 완전 토 나와. 남남 우리 집 식구 그 말에 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머리채 잡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서로 몸싸움 했고 제가 먼저 머리채 잡긴 했지만 저도 많이 뽑히긴 했네요. 힘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파혼 당연히 했고 1억 당연히 받았죠. 만약 여동생에게 그런 사달이 없었으면 그 1억 그 사람들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남잔 했었는데 아마도 자기 엄마가 그런 건 처제의 담력을 키워주고자 그리한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머리채 잡긴 했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여기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알리고 싶어 저는 대자보를 작성했습니다. 이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항상 주님 찾고 하느님 찾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교였던 저를 가끔 그 교회에 데리고 가긴 했었기에 그 교회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같은 교인인 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쓴 뒤 소상하게 그동안 제 여동생에게 한 짓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자보뿐만 아니라 제 돈 들여 인쇄물까지 만들었습니다. 나오는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했지요.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그렇게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고소한다 하더군요. 그 여자가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어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했지요. 아줌마가 가진 게 더 많겠어요? 내가 가진 게 더 많겠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도 없어서 욕먹일 것도 없고 알죠? 이번 주에 당신 부모 찾아갈 거야. 일전에 인사시켜서 나 당신 늙은 부모 어디 사는지 다 알거든? 당신 딸이 부모 없이 잘 자르고 있는 자매, 특히나 어린 여동생에게 한 짓을 알게 되면 뭐라 할까? 칭찬을 할까? 그럼 당신 부모도 당신 같은 사람이고 해볼 테면 해봐. 당신 세게 나오면 나는 더 세게 나올 테니까. 언제까지?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기대할게요. 한번 붙어봅시다. 고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부모님 찾아갔습니다. 제가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상히 말씀드렸고 늙은 자식이어도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게 하는 건 부모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부모 일찍 돌아가신 저도 아는데 어찌 연세 드신 분이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동생은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저랑 지내면서부터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제 평생 결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동생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여동생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끝까지 똘똘 뭉쳐 지낼 생각입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면 그때 남편에게 손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은 다시 생각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